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좀 흥미롭게 본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영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생태계 교란종이죠. 뭐 뉴트리아도 있고, 황소개구리 아주 유명하죠. 붉은기 거북, 그리고 파랑볼 우럭, 블루길이라고 하죠. 큰잎베스, 꽃매미 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 큰잎 베스 유명하죠. 베스는 전국에 이미 다 퍼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전국에 저수지가 되게 많은데 이게 2007년, 2009년 자료거든요. 되게 옛날 자료거든요. 베스를 제가 알기로 1970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50년쯤 지났으니까 완전히 이제 한국 생태계 수계에 자리를 잡았죠. 그 전국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그 섬인데 거기는 제주도 베스가 이 바다를 직접 건너서 갔을 리는 없고 누가 풀어놨겠죠. 어쨌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베스가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아주 생태계 교란종으로 정말 유명한 종이죠. 베스 퇴치는 엄청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지만은 이게 완전 퇴치가 되게 힘듭니다. 아무래도 생태계로 한번 흘러나간 외래종은 박멸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됩니다. 뭐 먹어서 없애자 이런 운동도 있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죠. 이게 인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 기사에 관한 겁니다. 정부는 왜 생태계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이 동물들을 수백만 마리씩 풀어대는가에 대한 거고요. 이 벤지 존스라는 분이 쓴 기사고 벅스라는 매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이 벅스는 되게 좋아하는 미디어인데 보시면 Introduced species can wreak havoc on native ecosystems. Many states are flooding their waterways with the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왜 생태계를 교란할지도 모르는 파괴할지도 모르는 이런 종들을 주정부들은 수계에 풀어놓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최신 기사거든요. 2026년 5월 20일이니까 기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 기사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짧은 영상인데 8분 40초짜리 영상인데 되게 흥미로웠어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America's Fishing Paradox라고 돼 있죠. 낚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나온 영상입니다. 영상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송어를 방류한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이 웨이더까지 있고 아주 전문적으로 여기 지금 방류를 하고 있죠. 그냥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트럭으로 이렇게 실어 나릅니다. 아예 통째로. 보시면 이게 많이 익숙하죠. 이게 한국에만 화로차가 있는 줄 아시는데 미국에도 이렇게 화로차가 있습니다. 송어, 브라운 트라트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미국에도 이런 화로차를 이용해서 화로차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화로는 화로지만 이렇게 물고기들을 가져다가 호수나 이런 수계에 풀어놓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로차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화로 그러니까 치어를 이렇게 뿌리는 수관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헬기로 탱크를 매달아서 이제 수송을 하기도 하고 비행기까지 동원을 하죠.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산중에 있는 높은 곳에는 차나 이런 게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로 이렇게 퍼다 그냥 떠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화로 트럭뿐만 아니고 화로 헬기, 화로 비행기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막 뿌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fish stocking이라고 하는데 물고기 방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강이나 저수지, 뭐 연못 이런 곳들에 물고기를 레크레이션용으로 풀어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네티컷에 방류 중인 송어들이 외래종이라는 거거든요. 뭐 레인보우 트라웃이나 여기 브라운 트라웃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트라웃은 미 서부에서 온 종이고 브라운 트라웃은 유럽이나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커네티컷은 이제 미국 북동부에 있는 주기 때문에 이 두 곳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종을 이식한다는 거는 외래종을 지금 이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물고기들을 방류하는 기관이 코네티컷 환경보호 당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국은 왜 이런 외래종 물고기를 방류를 하는 건가? 이 앤드류 베이드라는 이분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환경보존 예산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네티컷에는 낚시 인구가 매년 17만 명 정도 등록을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낚시를 하려면은 그냥 아무나 가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자격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피싱 라이선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피싱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야지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슨 특정 테스트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이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피싱 라이선스는 그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정부에서 다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전부는 잘 모르겠지만은 피싱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코네티컷의 낚시 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피싱 라이선스를 팔아서 얻는 수익, 그리고 루어나 낚싯대 로드, 뭐 보트 또는 보트에 들어가는 연료에 들어가는 어떤 세금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은 이게 $1 billion, 거의 뭐 1조 4천억에 달하는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입이 환경 보존의 예산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존을 하려면은 낚시를 장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낚시를 많이 사람들이 즐기게 해서 피싱 라이선스나 낚시용품, 보트 이런 거에 붙는 소비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자연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낚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가 남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위해서 물고기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물고기도 아니고 외래종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낚시를 이용하고 낚시에서 걷어들이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래종을 풀어서 낚시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싱 라이선스는 한국에는 없는 거라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낚시 면허 제도인 거죠. 그 운전면허처럼 뭐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빡센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주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저렴한 곳은 이 정도 $6, $29, 알래스카 이렇게 저렴하고 좀 비싼 곳은 캘리포니아나 미네소타 이런 데는 꽤 비쌉니다. 이게 연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데일리로도 살 수 있고 주 단위로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나눠져 있는데 연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간으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싸겠죠. 그리고 비거주자, 그러니까 그 주 내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부과를 하고 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민물이냐 바다, 보통 이제 민물 바다보다는 대상 어종에 따라서 조금 가격을 달리 받는데 콤보 구매 시 할인, 그러니까 민물 바다 분리해서 파는 데가 있고요, 통합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파는 데는 민물이랑 바다 두 개를 다 같이 콤보로 구매하면 조금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낚시 면허 제도가 아마 전 주에 다 했을 겁니다. 이거는 한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풀어야 하는 물고기들은 사육장에서 이렇게 사육이 됩니다. 미국 전역에 사육장만 100여 개가 넘어가고요. 이렇게 전역에 다 있죠. 전부 다 치어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일부러 이제 푸는 겁니다. 이게 어떤 당국의 실수나 무지가 아니고 사실 역사와 제도 위에 서 있는 관행입니다. 이게 물고기 방류를 미국은 엄청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행 정치 체제, 근대화 이후로, 그리고 일이 많았죠. 그리고 이 현행 정치 체제로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는 긴데 이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은 지는 사실 몇 년이 안 됐잖아요. 몇 년이 안 됐다기보다는 사실 뭐 50 이후로 치면은 30년, 40년 전두환, 노태우까지 합치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산업화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 더 역사가 오히려 오래됐다. 그 실제 역사는 짧지만 현 체제의 역사로는 좀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옛날에 1800년대 후반, 1870년대 뭐 8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전국에 댐 건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로도 확장하고 그러면서 수질도 엄청 많이 오염됐었고, 댐을 건설하니까 물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또 많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자연이 이런 물뿐만 아니고 자연이 훼손을 심각하게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실시했던 게 물고기 방류 사업입니다. 이게 1800년도 후반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1900년도 초반 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100년이 넘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물고기 방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 그 당시에도 이 화르차라고 해서 fish cars라고 해서 화르 기차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차 칸이 통째로 그냥 이렇게 양어장인 겁니다. 또는 이제 말을 통해서 화러마, 또는 이제 노새를 통해서
그냥 물탱크에 이렇게 그냥 물고기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막 풀어놓고, 그 당시에는 이 인식이 조금, 생태학적인 인식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물고기가 없으니까 들이붓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아무래도 좀 옛날이라서 외래종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에서 그냥 사정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서부에서 길러서 동부에 막 방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게 또 방류된 종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알았던 거죠. 아, 서부에 있던 애들 동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미국은 그때부터 이제 많이 쌓았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지금 생태학적으로 생태 교란종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생태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잘 알게 된 지금 시점인데도 여전히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관행적으로. 이 인터뷰 하신 분은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모니터를 하는 거죠. 하하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도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가져오진 못했는데 사육장에서 자란 물고기들이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공격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종이 고유종과의 먹이 경쟁에서 만약에 야생으로 풀려 나갔을 때 고유종, 순한 고유종과의 경쟁에서 이제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게 또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미 그 연못이나 저수지에 살고 있던 고유종과의 교잡을 통해서 유전자가 또 섞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고유종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살면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쌓아온 그 유전자 풀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손상을 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고기의 어떤 어권, 물고기의 생명, 존중 자체도 침해를 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죠. 왜냐면 이 물고기를 그냥 사육장에서 치아 때부터 키워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이 방류를 하는 목적은 아까 그 인터뷰 하시는 분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사육장에서 길러서 푸는 물고기들은 100%다 낚시로 잡아들일 목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어나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양화장에서 길러져서 풀린 다음에 낚시로 다시 잡아들여지는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거는 이 미셸 루트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또 하는데, 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 물고기 방류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태계의 어떤 복원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생태계의 복원력이라고 하면은 자연은 보통 조금 손상이 돼도 스스로 이제 복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복원력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심각한 이제 복구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데미지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외래종을 사실 방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낚시가 가장 중요한 세수 확보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낚시의 선호가 되는 종을 방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아무 종이나 방류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수의 상당수가 외래종을 또 다시 사육하고 또 다시 방류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되게 아이러니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오히려 해쳐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낚시는 뭐 아무 종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스포츠 피싱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피싱 대회 사진인데, 이거 지금 베스죠. 대상어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물고기나 잡는 게 아니고요. 베스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들로 대상어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도 스포츠 피싱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낚시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은 스포츠 피싱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선호되는 대상어들이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물고기나 사람들이 낳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베스나 파이크 같은 그런 대상어들이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는 이제 바다로 나가면 또 특정 종이 또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종이나 풀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낚시를 주로 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종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외래종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없나 지자체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오리건에서는 숙박세, lodging tax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산에 가가지고 lodge 같은데, 산장 같은 데서 잘 때 이제 텍스를 조금 내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떤 새로운 세수 확보초로 사용을 해서 환경보호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낚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다른 입법기관에서는 낚시 장비 이런 거에 세금을 부과하듯이 아웃도어 장비 전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환경보호세 이런 걸 부과해서 세수 확보를 좀 다변화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쉽진 않죠. 낚시를 선호하는 분들도 유권자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분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는 조금 난처한 상황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이 좋았던 점은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고 낚시가 가진 어떤 사회문화적인 가치도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점이고, 앤드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상상한 것과는 다른 일종의 잘못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종을 보존하는 대신에 스포츠용 물고기를 관리하고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물고기를 방류하면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연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고, 그 결과 정치적인 어떤 의지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되고, 그 결과 비낚시 대상의 어종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라면서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기반이 된 그 기사를 쓰신 그 벤지 존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자연 환경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은 환경 윤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사람들이 윤리를 갖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하면서 관심 촉구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원래 있던 그 자연을 다시 복원을 하고 서식하는 물고기들까지 다 복원을 하는 게 자연에게 또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다 득이 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에는 낚시 면허제도가 없죠. 근데 이제 낚시 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2월 기사인데 어획량을 제한하고 면허제를 실시한다. 뭐 이런 도입 예고, 뭐 낚시 면허제를 도입할 거라는 어떤 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작년 기사인데 낚시 면허 도입하나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제가 한국에 있었던 2000년대에도 낚시 면허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낚시인과 어업인과의 어떤 갈등 또는 낚시인들이 만들어내는 환경 오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낚시인들이 또 잡아가는 어획량에 대한 관리 등등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면허제가 논의는 됐었습니다. 면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다 북유럽 국가들하고, 그리고 아시아에는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꽤 많은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낚시는 자유롭게 해라. 근데 규제는 우리가 하겠다. 약간 정부가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에는 낚시 금지 구역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는 낚시 금지 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국은 낚시 면허제가 없는 대신에 낚시 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규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하고서는 낚시를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낚시 금지 구역이 상당히 많죠. 한국은. 근데 미국은 낚시를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땅이 넓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뜬금없이 도시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금지가 아닌 곳이 꽤 많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이 정도 붐비는 곳이면 금지돼야 될 것 같은데 금지가 아니었나 보네라는 곳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낚시 라이센스를 사서 이제 돈을 내고 사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한국도 그래서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을 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낚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무조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오늘 소개드린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한국도 좋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를 보다 보니까 또 떠오른 얘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1988년 옐로스톤 국립공원 화재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조금 얻을 수가 있거든요. 1988년에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역대급 대화재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1988년 6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불이 이제 지속이 됐는데 면적으로 치면 이 정도입니다. 제가 서울과 경기도에 똑같은 축적의 지도를 가져와 봤거든요. 이 빨간 면적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엄청난 면적이죠. 거의 뭐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도 상당 부분까지 다 타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전체 국립공원의 약 36% 정도가 화재로 소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울 경기지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소실된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좀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주 옛날에 1800년도 후반 그리고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이 산불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0년 정도에 이전에도 그 좀 큰 화재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특히나 1910년도에 대화재가 한번 나면서 산불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적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산불은 무조건 이제 빨리 진압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때 새로운 룰을 만들게 됐는데요. 오전 10시 원칙 10am policy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 모든 산불을 보고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완전히 진압한다라는 이제 아주 공격적인 지침을 세우거든요. 산림청이 이때 이제 창설이 되고요. 1905년도에. 그리고 화재를 겪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무조건 불 끈다. 약간 이런 강력한 정책을 도입을 하죠. 이때 이제 군사 기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썼던 군사 기술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나 뭐 낙하산, 그러니까 공수부대, 소방대원 등 이런 것들이 산불 진압에 도입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산불을 꽤 진압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겠죠. 근데 1970년도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산림학자들이 이 불이 숲의 어떤 생태적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불이 사실 필요한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불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걸 이제 생태학자들, 산림학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이거는 안 되겠다. 무조건적인 진압은 안 되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억지로 이제 불을 끄다 보니까 숲에 가연성 물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불이 한번 났을 때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잘한 산불이 계속 나서 없어져야 됐을 가연성 물질들이 불이 하도 안 나니까 또는 불이 나도 금방 꺼버리니까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한번 대화재가 났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불을 너무 진압해도 또 안 좋은 겁니다. 그게 1978년이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뒤에 옐로스톤 화재가 이제 대화재가 납니다. 78년도에 그 정책이 폐지가 됐는데도 그 기간 동안 계속 쌓여온 어떤 정책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옐로스톤에도 그 자잘한 그 가연성 높은 나무들 또는 다양한 가연성 물질들이 이제 숲에 계속 쌓였던 거죠. 그 쌓여 있는 상태에서 1988년 이때 대가뭄이 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되게 심한 가뭄이 오거든요. 굉장히 건조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100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옐로스톤 대화재가 이제 나게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겪고 나니까 불을 무조건 통제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통제하지 않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인명과 재산이 위험한 곳은 즉시 진압을 하되 깊은 오지나 생태적 관리가 필요한 곳은 자연적인 불의 흐름을 관리하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는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렵지만 불이 났는데 그전에는 무조건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진압하거나 그거였다면 이제는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이걸 진압할지 안 할지를 끊임없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유연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뭐 모든 섭리가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연이라는 게 통제를 너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약간 이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모쪼록 재밌는 기사를 봐서 흥미로웠고요. 한국도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